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성모입니다. 이렇게 의학 채널 비욘디 여러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유방암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비욘디 채널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셔가지고 거의 빠진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에도 다뤄졌긴 했지만 유방암에 있어서 그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방암의 수술의 변천, 그리고 유방 종양의 수술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방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전절제와 부분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방암 그 종양 성형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 수술의 변천을 보시면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라고 해서 1890년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근치적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 질환을 완전히 고친다는 그런 뜻으로 그 유방과 그 주위의 구조물들을 다 제거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치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되었던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 수술 방법은 그러한 덕분에 기존의 수술법보다 생존율이 높았지만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유방 뒤쪽에 가슴 근육 및 또 그 피부, 겨드랑이 내용물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이렇게 외형적 결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합병증이 동반되었던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수술 방법에서 변형을 시킨 그런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 소개되었는데요. 가슴은 근육을 보존을 하고 피부 및 조직의 절제 범위를 약간 좀 제한을 두었던 수술 방법으로 이전보다 합병증이 적은 수술 방법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왼편이 근치적으로 수술 받았던 부위고 오른쪽이 변형 근치적 수술 받았던 부위인데 두 모습이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들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활발하게 시행이 되어서 이제는 조기 유방암에서 1차적인 수술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의 수술 방법은 그 절제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유방 종양의 수술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방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일부 예외는 있긴 하지만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종양만 절제해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악성은 장기 전체를 제거하거나 또는 종양 주위의 정상 조직을 포함을 해서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림프절도 평가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유방암뿐만 아니라 외과계의 다른 수술들, 뭐 대장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그런 암들에서도 악성 종양 주변을 정상 조직과 같이 포함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림프절도 같이 제거를 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방의 단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깥쪽부터 해서 이게 제일 겉에가 피부고요. 그 아래가 지방층이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부가 유방 조직, 그리고 그 뒤쪽에 후방 지방층이 있고 뒤에 이제 가슴 근육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방 종양이라 하면은 이 유선 조직에서 생기는데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종양만 이렇게 도려내도 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암이 있는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그 앞쪽과 뒤쪽에 있는 지방 조직, 그리고 필요하면 피부, 그리고 뒤에 이제 근막까지 다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방의 구역 림프절인 그 겨드랑이 림프절 쪽도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악성 종양 주위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그 종양 주변으로 암세포들이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려면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크게 유방암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과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존을 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원격 전이라든가 사망률 같은 그런 장기 생존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의 종류는 침윤성 암하고 비침윤성, 즉 그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 또는 연계암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동등한 원칙으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 보존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종양을 주위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 점들이 보이시나요? 여기처럼 암세포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암세포들이 유방의 다른 구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선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선을 이렇게 쪼여줌으로써 암세포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소 재발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유방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전절제술은 아무래도 유방 조직을 모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재발이라든가 전이의 위험성은 낮출 수 있지만 그런 한쪽 유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 정체성 상실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방을 보존할 경우라면 외관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의 그런 재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면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방법은 환자의 상황에 맞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절제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방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 그 다음에 다발성 종양,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혹이 아니라 어떤 미세석회화 형태로 나타나는 유방암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는 전절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금기인 경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임신 중이라든가 또는 교원성 질환,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이전에 흉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방사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유방 전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할 때는요, 피부 절개는 그 병변이 위치한 피부를 포함하여서 길쭉한 타원형 형태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의 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수술이 끝나면 유방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좀 평평해지고요. 이렇게 일자 모양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범위는 그 위쪽으로는 빗장뼈 아래까지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뒤쪽에 있는 등 쪽 근육의 앞에 광배근의 앞쪽까지, 그리고 밑에는 유방의 밑에 주름이 있거든요. 그 주름까지, 그리고 안쪽은 흉골의 그런 경계까지 이렇게 넓게 유방 전체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유방 보존술은 그 종양과 그 주위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유방의 일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요즘은 유방 검진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조기에 유방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종양이 보통 이렇게 만져지면 수술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종양 혹을 만지면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정상 조직들을 이렇게 도려내서 이게 이제 그 떼어낸 검체 안에 유방 종양, 악성 종양이 다 포함이 됐다는 거를 일단 만져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세석회화 같은 형태의 그런 유방암들은 밖에서 만져지지도 않고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그쪽에 병변을 미리 표시를 해놓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방법을 바늘 위치 표시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처럼 이게 초음파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크기의 암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처럼 얇은 철사를 꽂아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 약간 작살처럼 생기긴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변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철사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그 부위에 피부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어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 부위를 이제 찾아서 이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암은 유방 촬영에서 대부분 미세석회화 형태로 발견되는데요. 미세석회화는 엑스레이에서만 잘 보이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네오박스에 잘 안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여기 굉장히 작은 석회화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철사를 표시를 해놓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한 다음에는 검체를 열어보거나 또는 검체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런 악성 종양 그 부위가 잘 절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보시면 타원 안에 조그마한 점들이 이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석회화들이 잘 포함이 된 사진을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방 부분 절제를 하고 그 떼어낸 검체 안에 이런 유방암 조직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건 수술 중에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검체의 제일 바깥쪽을 잉크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이게 제일 그 다음에 색칠한 바깥쪽 경계를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절제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절제연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부터 뭐 B, C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이 절제연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방에서 병리과로 검체를 보냅니다. 병리과 의사는 현미경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조직을 급속 냉동시켜서 이렇게 표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동결절편 검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이 절제연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절제연에 암이 없으면 절제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절제연에 암세포가 보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 부위에 암세포가 보이면 이제 병리과 의사가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디 부위에 암세포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쪽 부위면 수술장에서 이쪽을 절제했구나 하면 이제 그쪽 부위를 추가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한 절제한 곳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다시 동결절편 검사를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암이 걸쳐져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무한적으로 반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결절편 검사는 그 수술 중에 시행할 수 있는 신속한 검사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통 조직 검사는 이제 수술할 때 그 조직을 떼서 이렇게 병리과에 보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검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또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결절편 검사를 수술 중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추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게 얼려서 하는 검사다 보니까 이게 동결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다라고 이런 위험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수술을 끝냈지만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그쪽에 암이 걸쳐져 있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한 100명 중에 한 5명, 6명 정도의 확률로 일단은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이제 검사이긴 하죠. 여기서 잠시 그 국내 유방암 수술 방법의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요. 좀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절제한과 보존 수술하는 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한 6대 4의 비율 정도로 유방 전절제 수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유방 보존술이 시행해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2006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시행이 됐고요. 점점 보존술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6대 4 내지는 7대 3 정도의 비율로 유방 보존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그 목적은요, 겨드랑이의 국소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전이 여부를 통해서 정확한 병기 확인을 해서 항암 화학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등을 그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밀성 암에서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반드시 평가를 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순수한 관상피 내암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율을 보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평가 및 치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건 다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에 따라서 세 구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이 구역 1, 레벨 1, 그다음에 중간 부위를 레벨 2 또는 안쪽, 제일 안쪽, 쇄골 아래쪽까지인데요. 이쪽을 레벨 3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그러니까 레벨 1, 2 구역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혹시 이 레벨 2 구역에 림프절이 전이된 소견이 보이거나 또는 3구역까지 전이된 소견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3구역까지 같이 다 제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림프절 수술 시의 절개는 그 유방 전절제를 할 경우라면 그 절개를 이용해서 겨드랑이까지 접근을 하면 되고요. 혹시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라면 겨드랑이에 따로 피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후에는 그 몇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림프 부종,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은 이렇게 손이 붓는 거죠. 그리고 그쪽 겨드랑이 쪽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팔이나든가 그 겨드랑이라든가 팔 쪽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합병증들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합병증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전이된 림프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합병증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런 그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기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과 관련해서 그 감시 림프절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감시 림프절은 악성 종양에서 그 악성 종양이 있으면 여기서 림프액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 흘러 들어가는 그런 림프절을 이제 가리킵니다. 만약에 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된다면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게 감시 림프절이고 이 감시 림프절은 주로 레벨 1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처럼 암에서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감시 림프절이고요. 이쪽을 이제 떼내어서 동결절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 검사 결과에서 전이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부르는데 유방암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시 림프절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뒤쪽에 연결된 다른 림프절들도 전이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을 추가로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시 림프절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으면요, 그 뒤에 연결된 림프절에도 이렇게 림프절이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추가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치밀성 암에서는 임상적으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 하고요. 혹시 이제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더라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진상에서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던가 또는 배제를 할 수 없을 경우라면 이제 조직 검사를 먼저 해보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없는 걸로 나왔을 경우라면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 관상피 내암은 그 림프절로 전이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침윤성 병변이 같이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 광무상피내암의 크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던가 또는 수술 전 그런 조직 검사에서 침윤성 또는 미세 침윤성 병소가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영상의학적 임상소견에서 침윤성 병소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관상피내암에서는 이런 감시림프절 생검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감시림프절을 생검하는 방법은 일단은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경우라면 이쪽 절개를 통해서 겨드랑이 접근을 하면 되고요.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절개를 하는데 그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절개를 이용합니다. 감시림프절을 찾는 방법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생체 염료 중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나 그 생체 염료를 그 종양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두 아래쪽에 또는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주사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해약 그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 임파선을 타고 이렇게 감시림프절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수술 중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감시림프절을 찾는데요. 이런 이게 탐색기를 여기 감시림프절 주위에 갖다 대면 여기 이제 기계에서 이제 소리가 나고요. 또는 이제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의 그 수치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서 감시림프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체 염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염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감시림프절을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그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임상적 전이 소견이 있지만 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던가 아예 처음부터 전이 소견이 의심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감시림프절 생검수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전이가 있으면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전이가 없으면 추가 수술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근데 감시림프절에 전이가 있지만 모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감시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하면 그 겨드랑이 림프절을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가 2개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는 유방 보존술을 받고 유방 방사선 치료가 예정이 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추가적으로 겨드랑이 수술을 하지 않고 대신에 수술을 방사선 치료할 때 겨드랑이 부위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쪽을 수술을 한 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발표되어서 최근에는 감시림프절에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방암 종양 성형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라면 사진의 모습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미용적으로도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고요. 유방을 보존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 부위가 움푹 패이거나 또는 유방 모양에 이렇게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종양 성형술은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 개념의 수술인데요. 유방 보존술을 할 때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재건까지 포함된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절개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암이 위치한 곳에 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도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절개법을 통해서 그쪽 부위에 이제 피부하고 그 밑에 있는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주면 이렇게 흉터도 이렇게 덜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면서 유방의 모양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절개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맞춰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유방을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경우라면 재건을 해야 되는데요. 재건을 하는 방법에는 보형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뱃살,
지방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근육들을 이렇게 떼어다가 그리고 이제 피부까지 포함을 해야겠죠. 그쪽을 해서 떼어다가 가슴 부위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고요. 또 등 쪽에 있는 근육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등 쪽에 있는 근육과 피부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재건을 할 수 있고요. 또 엉덩이 부위의 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를 할 때 그 유방을 다 제거하지 않고 유방 피부를 남겨놓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피부에 유방암이 이제 침범이 안 된 경우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두와 유륜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그쪽에 채워져서 이제 재건을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유방암 병변이 유두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라면 유륜과 유두를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관이 연결된 유관에 암세포가 이게 그쪽까지 연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수술 중에 그 유두 아래쪽에 암세포가 있는지 동결절편 검사를 확인을 해서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에 암세포가 있으면 유두와 유륜을 같이 제거를 하는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양측 유방의 피부 보존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재건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두를 포함하고 유선 조직을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유방의 피부를 이렇게 남겨놨죠. 재건을 한 후에 그 유두와 유륜은 또 같이 이렇게 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방을 만든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죄송해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2015년 4월부터 악성 유방 질환에 대해서 그 전절제를 하고 나서 유방 재건술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재건 수술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이거는 보험 적용 전에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재건한 수술이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후로 이제 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는 유방 보존을 할 수 있는 환자에서도 유방을 다 제거를 하고 유방을 재건하는 그런 수술들의 비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올리신 거를 제가 보고 이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동원참치님, 유방암 여성한테 유병률 엄청 높다던데 수술은 필수일까요?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다. 일단 유방암의 진단이 되게 되면요, 수술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암의 그 수술 방법이 치료 방법이 표준 치료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수술, 그다음에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암 내분비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꼭 받아야 되는데 물론 유방암 진단 당시에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돼 있어서 수술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이런 전신 치료를 뭐 항암 치료라든가 뭐 내분비 치료, 표적 치료 같은 전신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수술은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신 전이가 없는 그런 암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 직접 그린 그림인가요? 네, 일부는 제가 그렸습니다. 네, 잘 못 그렸죠. 네. 전절제술 이후 가슴 성형을 다시 가슴으로 성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을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방 성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유방암에서의 그런 그 성형 수술은 물론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 좋긴 하지만 그 유방의 그 대치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과 모양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미용 목적의 순수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하고는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전절제를 하면 유방암이 재발이 안 되는 걸까요? 전절제를 하게 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재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절제 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는 그 유방을 뗀 자리 있잖아요. 여기 유방의 그 가슴 부위에 있는
그런 근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방 피부에도 다시 또 유방이 암이 재발할 수가 있고요. 유방 쪽에는 이상이 없지만 다른 몸의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짧은 님이 올리신 거, 네, 유방 검진에서 혹이 발견됐는데 양쪽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에 있는 경우는 유방암일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양쪽에 혹이 있다고 해서 그 유방암의 가능성이 적다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유방의 혹은 굉장히 많은 여성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라면 양성 혹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혹이 있을 때 모양을 봅니다. 크기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괜찮은 혹들이라면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이 안 좋은 경우라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유방암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2년 전 아우리님 올리신 거 보면 2년 전 유방암 정기 검진에서 석회가 나와 초음파 검사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석회가 있다고 또 나왔는데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방암 병소는 그런 혹으로 생기는 병소가 있고요. 석회화 형태로 생기는 병소가 있는데 유방 촬영은 엑스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유방 석회화가 잘 보여요. 근데 유방암 그 초음파에서는 석회화가 특히 미세 석회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화를 보기 위해서는 꼭 유방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초음파를 통해서 유방 석회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다만 혹을 보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라면 그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혹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유방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데 질문하신 아우라님은 석회화는 유방 촬영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두과자님, 림프절 절제술 합병증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 수술하는 이제 사람이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30%, 한 3명에서 1명 정도 생길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절제라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요즘에는 감시림 부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보고에 의하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밤 주인공님 30대 여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결절을 발견되어 1년마다 추적 관찰하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검진만 잘하면 문제 없는 거죠. 네, 병원에서 관찰만 해도 된다고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나미님, 유방암은 발견하기 쉬운 암인가요? 예, 유방 검사를 하면 발견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같이 하면 좀 더 발견할 가능성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조금 진행이 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혹이 작을 때는 안 만져지는데요. 아무래도 만져질 정도의 크기가 되면 초기라기보다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 특히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이 만져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검진을 하면 발견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이 있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반대편 팔에 맞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 주변에 림프절에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받은 쪽 팔보다는 그런 반대편 쪽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 치료 1년 후 반대편에 혹이 생겨서 초음파를 보자는데 반대편에 악성이 생기면 재발인 건가요? 아니면 1차 암인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반대편에 생겼으면 그 반대편에 생긴 1차 암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고파님은 이제 이건 남편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셨네요. 가슴 부위에 유두 부위에 종기처럼 딱딱하게 만져진 혹이 있고 만지면 아프시다고 하셨고 병원에서 째고 고름을 짜냈는데 또 다른 쪽 유두에 생겨서 또 고름을 또 짜라
짰네요. 근데 이제 번갈아가면서 자꾸 재발을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발랐더니 낫기도 했고요. 근데 또 생겼다고 합니다. 약을 발라도 될까요? 그리고 자꾸 재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쪽에 아마 염증이 생겨서 그쪽에 구름이 생긴 건데요. 이거는 글쎄요, 꼭 그게 이제 염증이 피부에도 여러 군데가 생길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혹이 좀 있으면 뭐 피부 밑에 있는 피하 낭종 같은 또는 피지종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유두 쪽에도 이제 위치를 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 외과적으로 이렇게 절제를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 보긴 하는데, 예, 이거는 제가 실제로 환자를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초코팡팡님, 제가 가슴둘레가 80cm이고 키가 175cm예요. 가슴둘레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나는 건가요? 이제 가슴둘레는 글쎄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형적인 것도 있거든요. 또 가슴이 또 유선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방 조직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이 좀 찌신 분들은 가슴도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크고요. 반대로 이제 마르신 분들은 또 가슴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슴둘레가 작다고 해서 비정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아, 남성분이신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끝까지 못 받았었는데, 이게 뒤쪽에 보니까,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뭐, 군대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가슴둘레가 커지죠.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대흉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운동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 대흉근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슴둘레는 커지는 거죠. 예, 죄송해요. 제가 여성분인 줄 알고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요. 네, 남성분이 좀 운동하시면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다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떻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 생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하고 좀 버벅된 부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